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폭력적인 시대였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충돌 속에서 국가가 독점해야 할 폭력이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테러리즘과 조직범죄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전례 없는 규모와 파괴력으로 성장했으며 현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폭력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아나키스트들의 행동에 의한 선전, 즉 프로파간다 바이 더 디드에서 시작된 현대적 테러리즘은 20세기를 거치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종교적 근본주의 등 다양한 동기와 결합하여 진화했습니다. 조직범죄 역시 20세기에 들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국제화의 진전은 범죄 조직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세기의 테러와 조직범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남긴 유산은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테러리즘은 주로 아나키스트들과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1901년 윌리엄 맥킨리 미국 대통령의 암살은 아나키스트 테러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레온 촐곳이라는 폴란드계 미국인 아나키스트가 저지른 이 암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민족주의적 테러가 더욱 활발했습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한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인민의 의지와 같은 혁명 단체들이 폭탄 테러와 암살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추구했고 1881년 알렉산드루 2세 차르를 암살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영국 지배에 맞선 독립투쟁이 테러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 공화국군 즉 IRA는 게릴라 전술과 도시 테러를 병행하며 영국군과 맞섰고 1916년 부활절 봉기는 이후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테러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전쟁 중 개발된 폭발물과 무기 기술들이 전후 테러리스트들에게 유입되면서 테러의 파괴력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대립 속에서 정치적 테러가 빈발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아랍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테러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은 의도치 않게 조직범죄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알코올의 제조, 판매, 운송이 금지되면서 거대한 지하시장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범죄 조직들이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시카고의 알카포네는 이 시대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조직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당시 대기업의 매출액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카포네의 성공 비결은 폭력과 부패의 조합이었습니다. 1929년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은 카포네 조직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 경쟁 조직원 7명을 경찰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수사국 즉 FBI의 엘리엇 네스가 이끄는 언터처블 팀의 추적 끝에 카포네는 1931년 탈세 혐의로 기소되어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에서는 감비노, 제노베제, 루케세, 보나노, 콜롬보 등 5개의 주요 이탈리아계 마피아 패밀리들이 코사 노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의 행동 규범인 오메르타 즉 침묵의 규칙은 조직이 오랫동안 법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되자 범죄 조직들은 도박, 마약, 노동조합 통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경제 전반에 더욱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테러리즘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점령한 지역에서 저항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들의 활동은 테러와 게릴라 전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는 독일군에 대한 암살, 폭탄 테러, 파괴 공작 등을 수행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이끄는 파르티잔이 대규모 게릴라 전쟁을 벌여 해방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 게토 봉기와 바르샤바 봉기는 홀로코스트에 맞선 절망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운동의 경험은 전후 식민지 해방투쟁과 혁명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게릴라 전술과 비밀 조직 운영 노하우가 이후 다양한 테러 조직들에 의해 응용되었습니다.
냉전의 시작과 함께 테러리즘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전 세계적으로 대리 전쟁을 낳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테러 조직들이 등장하여 양 초강대국의 은밀한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좌익 테러의 전성기였습니다. 독일의 바더 마인호프 그룹, 즉 적군파,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일본의 일본 적군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관리,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1977년 적군파의 한스 마르틴 슐라이어 회장 납치 사례, 1978년 붉은 여단의 알도 모로 전 총리 납치 사례는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우익 정권들이 더러운 전쟁, 즉 게라 수시아라는 이름으로 국가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국제 테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흑구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살해한 사건은 전 세계의 테러의 미디어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반기구, 즉 피에로의 야시르 아라파트의 유엔 연설은 테러리스트가 국제 무대에 등장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IRA의 활동도 이 시기에 절정에 달해 1984년 마거릿 대처 총리를 겨냥한 브라이튼 호텔 폭탄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이끈 메데인 카르텔은 세계 코카인 공급의 80%를 통제하며 연간 3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에스코바르는 플라타 오플로모, 즉 은하 아니면 납탄이라는 말로 극단적 폭력과 회유를 병행하며 판사, 경찰, 정치인 등 수천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또한 1989년 아비앙카 항공기 폭파와 같은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칼리 카르텔은 폭력보다는 부패에 의존하여 정치권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DA, 즉 마약 단속청을 중심으로 소탕 작전을 벌여 1993년 에스코바르를 사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카르텔의 해체는 수많은 소규모 조직들의 난립과 폭력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고, 멕시코 카르텔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종교적 동기에 기반한 테러리즘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인물들에게 실전 경험을 제공했고, 1988년 창설된 알카에다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시아파 테러 조직의 대표격인 헤즈볼라는 1983년 베이루트 미군 막사 테러로 241명의 미군을 살해하며 자살 폭탄 테러를 체계화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1987년 창설된 하마스가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하여 이스라엘을 상대로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종교적 테러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타협을 거부하고 순교 개념을 통해 자살 테러를 일반화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낙태 클리닉을 공격했고, 일본에서는 옴진리교가 1995년 도쿄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살포하여 대량 살상무기 테러의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세기 후반 들어 전통적인 마피아 조직들도 세계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변화했습니다. 시칠리아 마피아는 1992년 조반니 팔코네와 파올로 보르셀리노 판사를 암살하며 국가와 전면전을 벌였지만, 이는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척결 의지를 불러왔습니다. 소련 붕괴 후 등장한 루스카야 마피아는 급속한 시장 경제 전환 과정에서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일본의 야쿠자는 반합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정치와 경제에 침투했으나 1990년대 폭력단 대책법으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의 삼합회는 1997년 홍콩 반환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기 조직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화와 합법적 경제로의 정교한 침투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며 초국 경적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정당한 기업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냉전이 종료되면서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테러는 약화되었지만, 민족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테러가 등장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같은 인종청소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체첸에서는 분리 독립투쟁이 이슬람 근본주의와 결합하여 2004년 베슬란 학교 테러와 같은 참혹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루안다 대학살과 같은 부족 갈등과 시에라리온의 자원 전쟁이 극도의 폭력을 낳았습니다. 마약과 테러리즘이 결합한 나르코 테러리즘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으며 구소련 지역의 무기 밀매와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은 새로운 세기를 향한 전환기였습니다. 1993년 세계무역센터 1차 폭탄 테러와 1995년 티모시 맥베이가 저지른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 폭탄 테러는 각각 국제 테러와 국내 테러의 위험성을 미국 본토에 각인시켰습니다. 알카에다는 1998년 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 동시 폭탄 테러, 2000년 미군함 코로 공격 등을 통해 점차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21세기 초 9.11 테러의 전주곡이었습니다. 20세기를 통해 테러와 조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인터폴, 유로폴 같은 국제기구가 활성화되었고 각국은 전문 대응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미국은 FBI를 중심으로 인질구조팀, 즉 HRT를 창설했고 이탈리아는 반마피아 수사기관 DIA와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영국은 IRA에 대응하며 SAS와 CCTV 네트워크를 활용했고 독일은 적군파에 맞서 GSG-9과 같은 특수부대를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과 국가 간 법률 차이, 그리고 안보와 인권의 균형 문제는 여전한 한계로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20세기는 테러리즘과 조직 범죄가 기술 발전, 세계와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성장한 시대였습니다. 아나키즘에서 시작된 테러는 동기가 다양화되고 방법이 정교해졌으며 조직이 국제화되었습니다. 조직 범죄 역시 지역적 활동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되었고 국가 권력에 도전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20세기의 경험은 테러와 조직 범죄가 복잡한 사회 문제의 결과이며 국제 협력을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가르쳐줍니다. 9.11 테러는 20세기 테러리즘의 집대성이자 21세기 새로운 테러와의 전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ISIS, 사이버 테러, 국제 마약 카르텔 등의 문제들은 모두 20세기의 유산이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